네, 우리 3월 둘째 주차 보강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화면 전환을 한번 할게요. 자, 일단은 문학비 책 17페이지를 잠깐 펴주시면요. 자, 우리가 오늘 제망매가라는 작품을 배울 거예요. 그 참기파랑가라는 작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3월 되기 전에 한번 배우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향가의 특징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들었다고 이제 제가 전달을 받았는데, 자, 뭐 한 번 더 해보자. 향가에 대해서. 자, 여기 17페이지 보시면 제가 여기 페이지 위에 향가의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어요. 일단은 뭐 필기는 일시 정지하시고 나중에 이제 필기를 하시고요. 설명부터 일단은 먼저 해드리자면, 자, 향가라는 건 시기가 약간 통일 신라 때부터 이제 슬슬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통일 신라 때, 그때 한창 유행이었고 이제 그때부터 지어졌던 그런 작품이고요. 자, 그렇다면 향가라는 작품은 어떤 작품이냐? 바로 두 번째, 향찰로 된 노래라고 해요. 향찰. 자, 저 향찰이 뭐냐면은 우리가 옛날에는 한글이 없었으니까 한자음을 빌려서 썼었죠. 근데 그 한자음을 빌려 썼을 때 뜻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뜻과 관련이 없이 그 뜻과 관련이 없이 음만 우리의 발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음만 차용했던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를 바로 향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물수라는 한자가 있으면 그 수라는 글자를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 한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물이라는 의미가 있든 없든 일단 걔는 신경 안 쓰고 그 수라는 글자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물수라는 한자를 차용하는 경우, 그런 거를 바로 향찰이라고 한다. 그런 걸로 그런 향찰로 지어진 노래가 바로 향가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자, 향가의 종류에는요, 뭐 사구체, 팔구체, 십구체 향가라는 게 있는데, 자, 얘네 셋을 구분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4줄이면 4구, 8줄이면 8구, 19면은 10줄이면 19라고 해요.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 19 향가체가 일단 가장 완성된 형태라고 보는데, 이 19체 향가 같은 경우는 바로 첫 번째 3단 구성이에요. 3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상 3단으로 나눠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3단 중에 마지막 구절은 바로 감탄사로 시작이 됩니다. 이게 바로 향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얘들아, 3단 구성 그리고 마지막에 감탄사로 시작. 어떤 형식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시조와의 유사성인 거지. 시조합이 있었죠. 3단 구성 그리고 마지막 감탄사. 시조와 비슷한 형식인 거야. 비슷한 특징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향가 같은 경우는 시조에서 영향을 받았다. 아니 반대죠. 시조가 옛날에 향가에서 영향을 받았다라는 예측을 하는 게 굉장히 우세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도 나와요. 시조가 향가에서 비롯되었다. 그게 바로 이 3단 구성 그리고 마지막 단 감탄사를 시작한다는 이 두 가지 특징의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지. 아시겠죠? 요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 향가의 특징을 바탕으로 우리 제망매가라는 작품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제망매가 같은 경우는 뭐 제목을 보면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제사제, 죽을 망, 누이매 자에서 누이의 죽음을 제사 지내는 노래라고 해서 제망매가다. 그러니까 제목만 보고 이제 주제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렇다면 바로 다음 한번 가보자. 자, 생사길은 여기 있음에 머뭇거리고, 자, 머뭇거리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보통 언제 쓰니? 뭔가 어떤 일을 주저할 때 쓰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다면 얘는 왜 머뭇거릴까? 바로 삶과 죽음의 길이 여기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삶과 죽음이 가까이 있다. 즉,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살아있지만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소리야. 그 사실이 얘는 무서워가지고 두려운 거야. 그래서 머뭇거리는 거. 아시겠죠? 여기서 나타난 화자의 정서.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머뭇거리는 것이다. 그리고 생사길은 여기에 있다는 게 바로 그 뜻이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러고 갑니까? 즉, 누가 가버린 거야? 누이가 죽음으로써 가버린 거지. 그치?
즉 여기서는 누이가 죽은 상황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 상황을 슬퍼하고 있는,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런 화자의 정서를 알 수가 있는 것이다. 뭐를 통해서? 어찌 갑니까? 라는 이 어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야. 화자의 정서를.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어떤 작품을 분석하든지 간에 이 말투를 통해서 감정과 태도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알겠죠? 왜냐하면 이 말투, 어미를 통한 이 말투가 시험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분위기만 파악하는 거는 조금 위험하고요. 이 정확한 말투를 통해서 화자의 구체적인 정서와 태도를 파악하는 훈련을 꼭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다음 면 한번 가보자. 어느가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같은 나뭇가지에 나고서도 가는 곳을 모르는구나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누이가 일찍 죽어버린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명매가라는 작품은 굉장히 비유적 표현이 굉장히 잘 쓰인 작품으로 평가가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어떤 구절이 뭘 의미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가보자. 자, 이른 바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른 바람. 그리고 이 바람 때문에 잎이 떨어졌죠. 그렇죠? 여기 떨어질 잎. 자, 그렇다면 잎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은 거지, 그 잎은. 아하, 그렇다면 이 떨어질 잎이라는 건 죽은 누이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이른 바람은 그런 누이가 죽은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리고 좀 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누이가 그냥 죽은 게 아니야. 굉장히 이른 나이에 죽은 거야. 즉, 여기서 이 이른이라는 수식어는 누이가 어린 나이에 갑작스럽게 죽은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상황을 구체적으로 판단해 주세요. 단순히 누이가 죽은 상황이 아니라 누이가 어떻게 죽었다?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죽었다. 그걸 뭘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야? 바로 이 이른이라는 수식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상황, 수식어, 서술어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굴까? 바로 화자다가 아니라 이미 가버린, 이미 죽어버린 누이를 뜻하는 거겠지. 알겠죠? 자, 그리고 다음.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것을 모르는구나. 자, 그래서 같은 가지에 났다, 한 가지에 났다, 같은 가지에 났다. 그러다 이 같은 가지에 났다는 것은 뭘 뜻하는 거겠어? 바로 누이와 내가 한 부모 사이에서 났다. 이렇게 한 부모 사이에서 나온 관계인 만큼 누이와 나는 굉장히 가까운 관계야. 하지만 그런 가까운 관계조차도 사람이라는 게 언제 죽는 건지 모르는구나 라고 얘는 표현하고 있어. 그 다음 여기서 얘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인생무상. 사람이라는 게 아무리 나랑 가까운 사람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바로 인생이구나. 참 허망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아시겠죠? 인생무상. 자, 그리고 다음. 미타찰에서 맛볼나 뒀다가 기다리겠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미타찰은 약간 불교계 천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화자 같은 경우는 이 미타찰이라는 곳에서 이미 죽어버린 누이를 기다리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보통 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면은 기다리겠다라는 표현은 안 쓰죠. 기다리는 대상은 우리가 기다릴 때는 뭘 기다리는 거야? 그거를 만날 수 있을 때 기다린다라는 표현을 쓰죠. 아하, 그렇다면 이 화자 같은 경우는 누이가 이미 죽어버리긴 했지만 누이와 다시 만날 수 있음을 믿고 있는 거야. 누이와 다시 만날 수 있음을 다짐하고 믿고 있는 거야. 어디에서? 이 미타찰이라는 불교계의 천국에서. 아하, 그렇다면 얘가 이런 믿음과 다짐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종교적 믿음이겠구나. 종교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이와 재회를 믿고 있는 거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누이의 죽음을 단순히 슬퍼하는 게 아니라 아니야,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어. 이렇게 누이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극복하고 있는 거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믿음을 통해서 극복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그렇다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야? 바로 종교적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야. 알겠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강조드릴 부분은 뭐냐면 바로 이 아라는 감탄사예요. 자, 이 아라는 감탄사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간단해요. 얘는 정서를 집약한다. 뭐 그러니까 감탄사라고 하는 거지. 그치? 감탄사에는 우리의 감정이 항상 드러나 있으니까. 자, 이거 두 번째가 중요해. 두 번째, 시상이 전환된다. 시상이 전환된다. 시상이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그냥 시 속의 내용이나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얘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전환이 돼요. 이 감탄사를 기준으로. 감탄사 이전까지는 그냥 단순히 슬펐어. 슬픈 내용밖에 안 나와. 아, 누이 죽었어. 이렇게 슬픈 내용밖에 안 나와. 하지만 감탄사 이후부터는 얘가 종교적 믿음을 통해서 그 누이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극복하는 단순히 슬픔에 끝나는 것이 아닌 그런 분위기가 전환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를 기준으로? 이 아라는 감탄사를 기준으로.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감탄사의 기능 중 하나가 시상을 전환한다 라는 기능을 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야. 아시겠죠? 네, 제형매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해설을 마무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여러분들이 문제 푸셨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질문을 주시면요, 제가 그때 이제 즉각적으로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18페이지. 18페이지를 펴보시면요. 세 가지 시가 이제 복합적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제가 소개해드릴 글의 유형은 바로 한시라는 유형이에요. 한시. 자, 한시의 특징 같은 경우는 별게 없어요. 처음에 별게 없고요. 일단은 한시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은 기승전결 구조만 알아두시면 돼요. 기승전결. 자, 이 기승전결 구조라는 게 무엇이냐? 자, 일단은 기승전결 구조라고 하면 누가 봐도 4단 구성이죠. 그죠? 4단 구성이야. 자, 그렇다면 기라는 것은 어떤 단계냐면 일단은 초반에 상황이나 대상이 제시되는 단계를 바로 기단계라고 해요. 상황이나 대상이 제시되는 단계를 바로 기단계라고 하고요. 그리고 승단계는 그 대상이나 상황이 고조되는 상황을 제시하면 그 단계가 바로 승단계다. 자, 그리고 전 단계는 그 대상과 상황의 분위기가 절정에 이르거나 아니면 그 분위기가 전환되는 단계가 바로 전 단계다. 그리고 결 단계는 지금까지 얘가 제시했던 대상과 상황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나 혹은 평가를 제시함으로써 시를 마무리하는 단계를 바로 결 단계라고 한다. 보통 이 기승전결 4단 구성은 한시에서 따온 구성이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4단 구성은 오늘날에도 많이 쓰여요. 이 기승전결 구성은.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 여기 보면은 뭐 5원 절구 약간 이런 표현이 있는데 자, 한시의 약간 유형에는 뭐 5원, 7원 요 두 가지로 나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절구, 율시 이렇게 나뉠 수 있어요. 단어만 보면 되게 짜증나죠? 그쵸? 근데 개념 설명을 들으면 이것만큼 간단한 게 또 없어.
필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5원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한자가 5개라는 소리야. 한행에. 여기 봐봐. 한자 몇 개예요? 한행에 5개지. 이게 5원이야. 간단하지? 자, 그렇다면 7원은 뭘까? 저 한행에 한자가 7개 있으면 7원이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절구는 무엇이냐? 절구라는 건 지금 몇 줄이에요? 총 4줄이죠? 얘가 절구야. 4줄이면 절구예요. 그렇다면 율시는 4줄이 아니라 8줄입니다. 그렇게 나눌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약간 한시에 약간 뭐 5원, 7원, 절구, 율시 이거는 약간 내신에서도 극히 일부의 학교만 이거에 관해서 문제를 내고요. 그리고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약간 이 절구냐 율시냐 알고 있냐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약간 여러분들 배경 지식이라는 게 알면 알수록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려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네, 한시에 대한 특징은 이렇게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우리 본격적으로 글을 읽어보도록 하자. 자, 이 가작품 같은 경우는 작가가 누구예요? 최치원이죠. 그쵸? 여기 나와 있죠? 최치원. 많이 들어보지 않았니? 최치원? 최치원이라는 사람은 통일신라 시대 지식인입니다. 근데 이 최치원 같은 경우는 어, 출신이 신분이 그렇게 높은 신분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글도 잘 쓰고 똑똑한 지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의 한계 때문에 음, 진급이 누락된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최치원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뭐냐면 자기가 똑똑하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얘가 쓴 작품의 주제가 대략적으로 어떠냐면은 나는 이렇게 똑똑한데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못해. 아니 나 이렇게 똑똑해서 진급 빡빡해야 될 사람인데 고작 신분의 한계 때문에 진급을 못해. 이런 나를 못 알아봐주는 세상이 너무 한심해. 그래서 나는 세상을 등지고 그냥 차라리 자연에 들어가서 살 테야. 이게 바로 주제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알아볼 이 취하 우중이라는 작품도 그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 본격적으로 바로 이제 글을 한번 읽어보자. 자, 가을바람에 오직 괴롭게 을졸인데요. 그죠? 자, 그다음 여기서 일단은 화자의 정서가 나타나 있어요. 어떻대? 괴롭대. 그렇다면 왜 괴로울까? 바로 다음 행에 나옵니다. 세상에 날 알아주는 이가 없어서 드물어요. 왠지는 알겠지? 약간 신분제 한계 때문에 자기를 써주지 않는 그런 세상에 대해서 한탄을 느끼고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리고 날씨는 지금 어때? 가을바람이 불어요. 안 그래도 괴로워 죽겠는데 가을바람이 불어. 그렇다면 이 날씨가 바로 이 화자의 감정을 고조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는 소재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쵸? 자, 그리고 세 번째. 창밖엔 비가 반깃도록 내리는데 등불 앞엔 내 마음 말리 먼 곳을 내닫네라고 돼 있어요. 자, 일단은 3행은 일단은 스킵하고요. 4행부터 갑시다. 자, 내 마음이 지금 어떻대? 먼 곳을 향해 달리고 있대요. 그렇다면 이 먼 곳이 도대체 어떤 곳일까? 화자가 지향하고 있는 세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왜? 이 먼 곳을 향해 내 마음이 달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먼 곳은 화자가 꿈꾸고 있는 화자가 바랬으면 하는 그런 세상이구나 라는 내용을 담은 소재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등불이라는 소재도 그렇다면 역시 이 화자에 대한 화자가 가지고 있는 정서, 뭐 이 먼 곳을 향한 그리움 혹은 안타까움 그런 화자의 감정을 고조시키는 그런 소재라고도 볼 수 있고요. 자, 사행은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요거를 바탕으로 삼행을 한번 해석해보자. 자, 이 먼 곳은 내가 이 화자가 지금 있는 곳이야? 아니지. 그러니까 먼 곳이라고 표현을 했겠지. 그리고 이 먼 곳은 어, 화자가 꿈꾸고 있는, 화자가 바랬으면 하는 그런 세상. 자, 반면에
그렇다면 화자는 자기가 지금 있는 곳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자기가 처한 세상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얘가 자연 속에서 은거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화자는 자연 속에서 은거하고 있는 상황이야. 요거를 생각해 보자면 이 창 같은 경우는 화자가 지금 있는 공간인 자연과 바깥 세상을 경계하는, 가려주는 그런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이 창 같은 경우는. 즉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 창은 자연과 인간 세상, 속세를 구분시켜주는 그런 소재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아시겠죠? 이 창문은. 자, 이런 창밖엔 비가 반기동을 내려요. 날씨 어때요? 역시 비가 와요. 분위기 우중충하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날씨 또한 화자의 그리움과 안타까움을 고조시키는 그런 소재라고 볼 수 있겠다. 자, 일단은 시 해설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제가 여기서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용어는 뭐가 있냐면 바로 여기 오른쪽 날개에 보면은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단어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면 자, 줄여서 객상. 그냥 적을게요. 객관적 상관물.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는 화자의 상황, 감정과 관련이 없는, 이거 너무 엔터가 이상하게 됐다. 원래는 화자의 상황과 감정과 관련이 없는 그저 객관적인 대상일 뿐이야. 이 객관적인 대상에 화자가 의미를 부여하는 대상. 이거를 바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나타나는 객관적 상관물이란 건 뭐냐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바로 이 가을바람 가능하죠. 왜냐하면 가을바람이 지금 어떻게 느껴지고 있다고 얘는 표현하고 있어? 가을바람이 괴롭게 느껴진대 얘는 일행에서 보면. 자, 그렇다면 가을바람이 진짜 괴로운 소재야? 객관적으로? 아니지. 바람은 그냥 바람일 뿐이야. 하지만 얘한테는 그게 괴롭게 느껴져요. 왜? 지가 괴로우니까 지금. 지가 괴로우니까 이 가을바람이 괴롭게 느껴지는 거야. 즉 화자가 자신의 상황과 감정에 따라서 의미를 부여한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이 가을바람도 객관적 대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등불도 마찬가지예요. 이 등불도 마찬가지로 객관적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등불로 인해서 뭐가 된다고 그랬어? 화자의 감정이 고조된다고 그랬잖아. 그렇지? 이 등불도 그냥 불일 뿐이야. 하지만 이 등불을 보니까 괜히 얘 마음이 어떤 거야? 괜히 약간 뒤숭숭한 거야. 왜? 지 상황이랑 정서가 지금 그런 상태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등불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볼 수 있겠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가작품을 마무리하고 나작품도 얘들아 주제가 똑같아요. 작가가 똑같기 때문에 제목을 보면은 제가 해선 독서당 뜻풀이를 해드리자면 가야산이라는 곳에서 만든 가야산에 있는 독서당에서 만든 노래라고 해서 제가 해선 독서당인 거야.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 화자는 이 작가는 왜 가야산에 들어갔을까? 내가 아까 말했던 최치원의 썰이랑 똑같아요. 세상이 너무 더러운 거야. 신분 때문에 똑똑한 자기를 써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에이 더러운 세상 나 그냥 자연 속에나 들어갈래 해서 들어간 곳이 어디야? 바로 저 가야산인 거야. 알겠죠? 아하, 그렇다면 제목만 보고서도 우리는 이 화자는 지금 가야산에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알겠죠? 요거를 바탕으로 글을 한번 분석해보자. 첫째 바위 사이를 미친 듯이 달려 격격 봉우리를 울린대. 선생님 뭐가요? 아직은 몰라. 아직은 몰라. 뭐가 저런지.
자, 어쨌든 뭔가 시끄러운 상황이죠. 그렇죠? 이렇게 시끄러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행, 가까이서 들리는 말소리도 분간하기 어렵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시끄러운 상황이다 보니까. 자, 세 번째. 늘 시비하는 소리가 귀에 들릴세라 짐짓 흐르는 물로 온 산을 둘러버렸대요. 저 시비하는 소리, 이 시비하는 소리가 뜻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알아둬야 될 단어는 바로 시비야, 시비. 시비가 사전적으로는 무슨 뜻이냐면 옳고 그름을 가린다는 소리야. 선생님 그렇다면은 좋은 뜻 아니에요? 물론 겉으로만 보기에는 좋은 뜻일 수 있겠지만 옛날 우리 조선을 포함해서 옛날 우리 그 조상들은 저 시비라는 단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썼어요. 시를 쓸 때. 왜냐면요. 저 시비라는 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정치인들이 서로 자기가 옳다라는 걸 주장할 때 쓰는 단어로 많이 썼어. 그러니까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정치판이라는 게 참 그래요. 네가 맞니, 네가 틀리니, 내가 맞니 이렇게 싸우는 게 바로 오늘날의 정치판이란 말이야. 옛날에도 똑같아. 그래서 여기서 말한 시비란 그 정치판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 시비는 굉장히 화자에게는 부정적인 소재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작품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에서도 이 시비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네, 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그렇다면 시비하는 소리는 화자가 좋아하지 않는 세상. 그렇다면 인간 세상, 즉 속세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얘가 이행에서 말했던 이 가까이서 들리는 말소리도 바로 요 시비 소리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아하. 그렇다면 이행에 나온 말소리와 삼행에 나온 시비하는 소리는 둘 다 화자가 꺼려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자, 이런 시비하는 소리가 귀에 들릴까봐 어떻게 했다? 마지막 사행, 짐짓 흐르는 물로 온 산을 둘러버렸다. 아하! 그렇다면은 일행에서 나온 첩첩 바위 사이를 미친 듯이 달려 격과 봉우리를 울리는 것은 사행에 나온 물이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거야. 왜? 여기 뭔가가 격격 봉우리가 울린대. 근데 그 봉우리를 울리는 게 뭐래? 이 온 산을 둘러싸버린 물이래. 뭐 봉우리가 어디 있는 거겠어? 여기 산에 있는 거잖아. 그치? 아하, 그렇다면 일행에서 나온 이고는 물을 뜻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자, 그리고 얘들아, 물은 자연물이죠. 그죠? 자연물이에요. 그렇다면 이 화자의 상황을 정리해보자면 이 화자는 물이라는 자연물로 하여금 시끄럽게 만들어서 인간의 소리를 가리려고 하는 거야. 즉, 인간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다. 주제나 상황 같은 경우는 가와 비슷하죠. 아예 똑같죠. 그렇죠? 이렇게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제가 작품을 해석할 때 약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순서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해석을 하시지? 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일단은 우리가 시를 분석할 때 문제에서 어떤 시가 나올지 몰라. 특히 수능이나 모의고사는. 그렇다면 우리가 길러야 될 능력은 뭐냐면 새로운 글을 분석하는 능력이야. 우리가 배우지 않은 시가 나오더라도 새로운 시를 분석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고3 때까지 키워야 될 능력이란 말이야. 그런데 대부분의 시 같은 경우는 그 글 속에서 힌트가 여기저기 섞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약간 뭐 해석을 해보자면은 조금 이해가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힌트가 여기저기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즉 우리는 힌트를 다 글 속에서 찾아야 되죠. 글 속에서 찾아야 돼.
선생님 저 20 모르는데요? 이런 말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모든 것의 힌트는 다 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내는 사람들도 글 속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는 작품만을 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운 것이 그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글 속에서 힌트를 찾아야 돼. 그리고 그 힌트는 항상 순차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해석을 합니다. 요거를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다음 다작품. 이 다작품 같은 경우는 너무 중요도가 떨어지는 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해설을 할 거예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최치원이 쓴 게 아니라 바로 을지문덕이라는 장군이 쓴 시예요. 여러분들 사회 시간에 배웠죠? 을지문덕 장군이죠. 자, 이 작품에서 알아둬야 될 거는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 시에는 반어법이 쓰였다. 표면적인 의미와 이면적인 의미가 다르다. 즉 반어법이 쓰였다는 거 한 가지만 알면 되죠. 자, 그렇다면 어떤 내용의 반어법이 쓰였느냐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자, 그대 신기한 게 책은 하늘의 이치를 다했고 김연의 헤아림은 땅의 이치를 다했다. 자, 겉으로 보면은 약간 그대라는 대상을 예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의 계략이 참 똑똑하다라고 예찬을 하고 있는 거 같죠? 그렇죠? 근데 요 그대 여기서 나오는 그대는 적적을 뜻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자기 적을 예찬하겠니? 아니죠. 그래가지고 여기 부분은 겉으로 보기에는 예찬하는 것 같지만 이게 반어법인 거야. 조롱을 하고 있는 거지. 반대로. 자, 그렇다면 야 적군 너네 계략 참 한심해 라는 이면적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야. 아시겠죠? 자, 우리 마저 한번 보자. 전쟁이 이겨 그 공이 이미 높으니 만족하지 말고 그만두기를 바란다. 자, 여기서도 보면 약간 예찬적 태도가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네가 이미 할 만큼 했으니 이제 그만 쉬어 라고 약간 위로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만 하지만 이면적 의미에서는 야, 너 그간 참 고생했다. 애쓴다. 근데 너 해도 안 돼. 그러니까 그만해. 괜히 힘 빼지 말고. 이런 이면적 의미가 드러나 있는 것이다. 아시겠죠? 요거 같은 경우 요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문제에서도 약간 생각보다 복잡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크게 문제 푸는데도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약간 질문이 있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별도로 질문을 해주시고요. 이 다작품 같은 경우는 약간 많이 나오지 않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공부할 그런 작품은 아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렇다면 문학비책은 여기서 해설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잠깐 화면 전환해 볼게요. 자, 다음은 미니 모의고사 우리 10회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회는 일단은 뭐 앞에 보면서 채점 먼저 해주세요. 1번에 5번, 2번에 3번, 3번에 3번, 4번에 4번, 5번에 2번, 6번에 3번, 7번에 4번, 8번에 2번, 9번에 1번, 10번에 4번, 11번에 4번, 12번에 5번. 자, 이 미니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뭐 화법과 작문, 그리고 문법, 비문학, 문학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이제 나뉘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약간 난이도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도 일단은 네, 별도 질문이 있으면 네, 저한테 따로 가져와 주시면 제가 그때 이제 해설해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해설해 드리고자 하는 거는 바로 우리 문학 부분. 요 10번, 11번, 12번.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셨던 것 같은데 특히 이 10번, 11번, 12번 보시면은 작품이 두 개가 나와요. 가작품, 나작품. 그러니까 가작품 같은 경우는 약간 크게 해석하기 어렵지 않으셨을 텐데 나작품에서 약간 많은 학생들이 함정에 빠졌던 그런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보강 영상으로는 이 두 작품을 중점으로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른 문제 1번부터 10번까지의 문제는 네, 별도 질문, 개인적으로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꼭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질문할 때는 뭐 굳이 수업 시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뭐 개인톡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라도 질문을 해주셔도 되니까 약간 시간이나 공간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한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자. 자, 가작품 같은 경우는 약간 주제 파악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뭐 나는 나의 집을 짓겠대요. 그렇다면 왜 얘는 집을 지으려고 할까? 누군가를 기다리려고. 그 집을 짓고 누군가를 기다리려고. 뭐 그대라는 대상을 기다리려고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거야. 자, 일단은 10번의 답부터 보면은 답은 4번이에요. 도치의 방식 어디 나타나 있어요? 여기 나타나 있죠. 나는 시리, 나의 집들. 그렇죠? 좀 더 구체적으로 가작품을 보자면요. 자, 집을 어디에 짓겠대? 맥기석의 넓은 바다의 물가 뒤에, 즉 자연물에 짓겠대. 그죠? 자, 그리고 큰 길로 지나가는 사람들은 어떻대? 혼자 가는 길이래요. 아하,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뭔가 외로운 사람들이라고 화자는 봤구나. 라는 걸 엿볼 수가 있는 것이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약간 이렇게 하얀이라는 단어들이 되게 많이 나. 그치? 하얗다, 고요하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얘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어쨌든 그대라는 대상을 기다리겠대요. 그렇다면 뭐 정서는 그대에 대한 그리움, 기다림이겠지? 그치? 자, 그렇다면 하얀 열터, 이 세상은 희다. 이런 희다라는 표현을 부어서 얘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내가 그대를 기다리는 그 마음은 굉장히 이 흰 색깔처럼 순수하다라는 걸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가작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을 해드려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나작품. 자, 나작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밌는 시예요. 일단은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은 화자가 이제 방을 얻으려고 집을 얻으려고 약간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이제 어떤 한 마을이 있길래 그 마을에 들어와서 저 여기 빈 방 있으면 조금 사도 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런데 그 동네 아주머니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아, 물론 그 방이 비기는 했지만, 하지만 그 방은 우리 집안의 내력이 깃든 곳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으로는 쓰고 있는 방이야.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내줄 수 있다 없다? 방을 내줄 수 없다. 왜? 비어있긴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이 가족들의 마음속에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남한테 내줄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일단은 방 사는 걸 거절당했어요, 화자는. 자,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여기 정갈한 마루와 마루 위에 앉아 계신 저녁 햇살이 눈에 확 들어왔대요. 즉 아주머니의 대답을 듣는 순간 뭔가 내 눈빛이 뭔가 확 밝아지는 그런 눈빛이 들었대요. 자, 그렇다 얘들아, 이 구절이 아직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 근데 이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 이 구절이 긍정적인 분위기야, 부정적인 분위기야? 그치, 긍정적인 분위기지.
자, 요거를 바탕으로 마지막을 한번 읽어보자. 세노란 말 못하고 결국은 돌아섰어요. 거절당했으니까. 하지만 그 부분은 알고 있을까? 빗방울을 마음으로는 늘 쓰고 있다는 말 속에 내가 이미 새들어 살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구절에서 뜻하는 건 뭐냐? 바로 아주머니의 그 마음에 화자가 공감을 하고 있다는 거야. 비록 진짜 방 없는 건 거절당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내가 이미 새들어 살기 시작했다. 즉 이게 무슨 소리야? 그 가족들의 마음이 깃든 그 공간에 나의 마음까지 들어가 있다. 정리해보자면 그 가족들의 마음을 나도 이해한다, 공감한다 라는 표현인 거야. 알겠죠? 요거를 파악하는 게 조금 어려웠을 것이다. 선생님, 그렇다면 이 이미 새도 살기 시작했다는 걸 이 구절이 공감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바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얘는 아주머니가 방 내줄 수 없어 라는 말에 삐진 게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으로 그리고 그 가족들의 마음에 공감하고 있는 거야. 요 긍정적인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알겠죠?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다. 자, 그렇다면 11번, 12번 문제 같은 경우도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12번이 약간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답은 5번이에요. 자, 그 방을 얻고 말겠다는 나의 다짐. 이게 아닌 거지. 그치? 내가 이미 새들어 살기 시작했다는 건 뭘 뜻한다 그랬어? 그 방을 얻고야 말겠어. 이런 약간 아주머니의 약간 감정을 헤아리지 못한 그런 나의 고집이 아니라 그 마음에 공감하는 나의 따뜻한 감정이 드러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5번이 답이 틀린 것이다. 아시겠죠? 네. 미니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강 영상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질문이 있으시면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학원이나 아니면 댓글이나 아니면은 카톡 단톡방이라도 꼭 질문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보강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학원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